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하는 분들이 어려워진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술을 포장해 팔거나 아니면 배달하는 것도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하다가 요즘 허용해주고 있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자꾸 가난해지고 노인들만 부유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노인들의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저걸 끌어다 소비를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나라 밖의 이런 재밌는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핵으로 큰 피해를 봤던 일본이 어쩌다가 원자력 강국이 돼서 또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오늘은 일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약간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돌파한 후에 오늘도 약간 강하네요. 빨간불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상황과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아침에는 매우 기대를 갖고 시장을 보셨을 텐데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어제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 실적도 잘 나와서 사상 최고치로 끝났거든요. 예. 근데 다 나스닥도 1.3% 오르고 S&P 500도 1% 오르고 다 그랬는데 우리 증시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매일매일 미국 증시 보면 오르할 것 같다가 막상 장이 열면 부진하고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두 나라의 경제 온도차가 좀 밑에 깔려 있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미국만 바라보면서 우리 증시를 낙관하는 시작은 아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그 미국 증시를 조금씩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만 좋다 요즘. 예, 맞습니다. 우리도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미국만큼 강하진 않죠. 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 AMD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안정되고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조차 한국 ETF는 한 상승률이 좀 저조했었거든요. 네. 역시 개장하고 보니 우리 증시는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 우리나라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네. 한국 증시가 어떨 건지를 예상해서 그걸 거래하는데,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어제처럼 장 좋을 때도 한국 시장은 별로이겠는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뜻이네요, 미국에. 그렇게 기자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업이익도 상당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추정치만 보더라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 191조입니다. 이건 5주 연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견인하고 있는 곳이 삼성전자라던가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인데 막상 삼성전자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8만 원대 초반에 있고요. 네. 그런 실적 발표도 우리 증시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 국내 수급이 아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왜 선택하지 않는가, 이 부분이 저조차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왜 안 사는가 이렇게 좋은데, 네. 그리고 개인들도 요즘 코인 시장으로 많이 가서 그런지 잘 안 사는 그래도 것 오늘도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도 예. 그렇죠. 코스닥 한 5,600억, 코스닥도 한 1,400억. 아주 열심히 사고 있죠. 근데 이 계속해서 어쩌면 외국인들 매수 외에는 뚜렷하게 강해지지 않고 있다. 네. 사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달러도 약했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이 오늘 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좀 고민할 맞습니다.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나 말씀을 드리면 어제 TSMC, 대만의 TSMC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반도체 제조회사죠. 그렇죠.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TSMC를 보면서 우리가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에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에요. 여의도에서는. 네. 예. 근데 어제 TSMC라는 회사가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모바일이 한 45%, PC가 한 30% 있는데 어제 PC 수요는 여전히 좋은데 뭔가 TV 패널 재고가 공급 부족 상황이 좀 해소된 코멘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특히 말해서
요즘 가장 가격이 좋았던 곳들은 화학이고 IT고 쇼티지, 공급 부족이 가장 이유였는데 아마 TV 세트 업체들이 패널을 살 만큼 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수요가 아직 강하지 않으면 쇼티지로 인해서 좀 급하게 샀던 수요는 좀 약화될 가능성도 생긴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시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예. 그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네. PC나 휴대폰용으로 팔리는 반도체는 계속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는데 애플이죠. 애플향도 예.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예. 그런데 TV 쪽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좀 이젠 약해질 것 같다. 그 말은 TV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봐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팔리긴 했는데 예. 일단 살 만큼 다 산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TV 세트 업체가 살 만큼 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후에도 TV가 잘 팔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수출하는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어제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약간 좀 찝찝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 미국처럼 마음껏 안 오르는 이유는 외국인이 안 사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안 예. 사는 이유가 이 한국 주식이 코로나의 수혜를 보긴 봤지만 코로나가 네. 좀 잠잠해지면 그 수혜도 줄어들 거라는 걱정을 외국인들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그렇죠. 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 일정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 뭐 이게 당장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4월 22일에서 23일에 기후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40개국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네.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온실가스 협약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도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점까지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겠다 말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도 교육이 늘고 이러려면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그널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좀 다음 주에 이런 일정도 약간 저는 신경이 쓰이는 그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결국 드리신 말씀이 한국 기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고점을 넘어가느냐 마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넘어가기 위해서 기업이익이 좋아져야 되고 기업이익이 좋아지려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교역, 그리고 뭔가 무역, 무역량이 늘어나야 되고 무역량 중에 상당폭은 사실 이런 우리가 강점이 있는 IT나 이런 쪽이 팔려야 되는데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도 좋을 건지는 좀 갸웃거려진다는 게 투자자들의 걱정이다. 나쁜 게 아니라 네.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더 좋아져야 돼.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가치 이상을 정당해 줄 만한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안 좋다가 아니라 예. 혹시나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중국이랑 갑자기 싸우면 어떡하지? 미국이 뭐 러시아도 좀 사이즈 안 좋은 것 같은데 등등.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어야 타협 구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극적으로 뭐 좀 참석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네. 그래서 대화의 물건 트는 게 아닐까 이런 좀 해석도 예.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 오히려 맞습니다. 기대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다음 주에 기후 정상회의 뉴스 나올 때 맞아 윤 센터장님이 요거 좀 잘 보라 그랬지 하는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겠네요. 제 생각이니까 너무 이게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어요. 예. 센터장님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물 건너 나라 밖에서는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바다 건너 물 건너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는 요즘 문 닫는 레스토랑이 많은 모양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본격 시작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뉴욕에서만 8,000개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고요. 텍사스에서는 같은 이유로 70만 명의 식당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각 주정부들이 영업 유지를 위해서 주류 포장 판매와 배달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했었거든요. 술을 포장해도 되고 네. 포장해서 손님이 가져가게 해도 되고 네.
집으로 배달해드려도 되고 네. 그동안에는 그게 금지였나 봐요. 원래는 식당에서 술을 포장하는 거는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술만도 포장하는 것도 안 됐고요. 음,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하탄은 좀 뭐 특이한 경우기는 하지만 네. 식당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술만 테이크아웃하게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했었거든요. 허용해주면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또 밖에서 또 마시는 것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밖이라면 야외에서 네, 야외에서 아웃도어에서 이 퍼블릭 그 주류법이 또 있어가지고 아니 맥주 한 캔 사다가 벤치에 앉아서 마시겠다는데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이제 바로 철컹철컹 어? 이렇게 아, 되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 보면 왜 노숙자들이 이런 그런 노란 봉투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싸가지고 예, 종이봉투에. 네, 이렇게 음. 마시는데 그게 다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고 오픈이 되면 안 됩니다. 아, 네, 마치 물 마시는 것처럼 속여서 마시는군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가서 이거 뭐예요 하고 마시고 있는데 아. 걸리면 이제 또 철컹철컹. 아, 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마시면 안 된다. 뭐 장소에 따라서 장소에 이제 따라서. 아웃도어 뭐 로드 길가이거나 공원이거나 뭐 이런 퍼블릭 장소, 공공 장소에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테이크아웃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밖에서도 먹을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사실상.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정말 유럽 느낌이 확 나면서 막 활기를 띄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난장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뉴욕에서는 음식이랑 같이 테이크아웃을 포장을 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 네. 설마 벤치에서 음식까지 펼쳐놓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레스토랑이 좀 유지가 되고 잘 되니까 영구적으로 그러면 술을 음식과 포장 판매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자 예.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음식점에서 굳이 왜 술을 포장해 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을 포장해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술이 필요하면 그냥 편의점 가서 사는 게 싸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음식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술을 파는 게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긴 하겠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식당을 살리려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 식당을 위해서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일례로 예가 있습니다. 미국 레스토랑 협회 추산에 따르면요. 이번에 규제 완화로 포장 판매의 10%가 주류 판매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 덕분에 식당이 한두 명을 다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 네. 주류 업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이 이 맥주 소비가 많은 곳들이 예.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주니까 일부 맥주 공장이 가동을 멈췄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간에는 또 주류 업계가 이 워싱턴 정계에서 로비의 큰 손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에 좀 힘을 썼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죠. 우리는 식당이나 어딘가에서 술을 포장해 갖고 오는 게 합법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그냥 술 필요하면 편의점에서 사기만 해서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국은 음식점에서 술 포장, 테이크아웃이 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류 관련법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요. 이게 주마다 다르긴 한데 판매 시간 제한도 있고 뭐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요일에는 술을 안 파는 곳도 있고요.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류법이라고 해서 길가나 해변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바로 이제 수십만 원의 벌금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거 법 모르고 가면 그냥 우리 생각하고 회사가 곤란한 일이 생기겠네요. 저도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장 보고 막 오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고 이러면서 맥주 한 캔 딱 따려고 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아이고 예진아 그러면서 말려서 다행히 철창 신세는 면했죠. 네. 소장님 술 좋아하죠? 아니 뭐 저기 예 뭐 해담경제연구소가 바다가 술이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네. 네. 아무튼 다르군요 문화가. 네. 그리고 그리고 다르고. 아까 온라인 주류 판매도 얘기하셨었는데 이거는 합법이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배달. 아 집에서 먹는 건 그러니까 다 허용해주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배달이 안 됩니다. 술을. 네. 이게 좀 뭐라고 하지? 흥선대원군의 쇠국 정책 같이. 술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배달 음식에 50% 가격에 50%만 넘지 않으면 술을 같이 이렇게 올 수는 있어요. 치킨에 맥주 네, 그건 이런 되는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온라인 판매는 무조건 안 된다.
다만 이제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살려야 되니까 전통주를 만드신 분은 직접 온라인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혼수족이 늘었는데도 네. 음식점은 조금 어려워지고 뭐 수제 맥주 판매하는 곳들 스타트업들도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편의점 주류 매출은 확 늘어가지고 기형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그렇군요. 발생한 거죠. 청취자 중에 한정훈 씨께서 지금 방송 들으시다가 미국은 술 전문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리퀴어 스토어라고 맞아요.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그럼 영업권이 보호되어야 되니까 네. 일반 식당에서는 술 팔지 마세요 하는 게 칸막이가 있었는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뭐 일반 그로서리 스토어 그냥 마켓에서도 예. 뭐 맥주랑 와인 정도는 팔 수 있는데 정말 하드 리커 같은 그런 네. 거는 이 말씀해주신 리커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좀 배달할 수 있게 해주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요즘 맥주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특정 맥주 좋아하는 맥주가 있는데 네, 그거를 편의점 가서 찾으려면 잘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온라인으로 사서 뭐 한 10개씩 사다 놓으면 마실 수 있겠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스타트업들이 그런 규제를 좀 타파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흥선대원군 불만이시군요, 좀. 아니요, 그건 술 좋아하는 소장님. 아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제 맥주가 많이 네. 좀 시장이 커지려고 하는데 이런 규제에 막혀가지고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게 그런데 규제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또 미성년자가 그런 온라인으로 그렇죠. 시킬까봐 이게 맞습니다. 걱정입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이제 패스 같은 이렇게 인증, 성인 인증을 하는 앱 같은 게 요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나오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하기야 온라인 성인용품도 성인한테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서. 캐나다를 보면요. 캐나다 중에 일부 도시에서는 이 술 배달이 허용이 되는데 허가를 해주는 면허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이런 라이센스가 있어서 이제 가서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받는 분한테 신분증 주세요. 네, 그렇게 꼭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면허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생기면 제가 집에서 술 받으려고 하면 매번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죠. 배달 업체에서 치킨을 맥주를 했는데 그 받는 분이 요즘엔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이러니까 확인을 못해서 술을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굉장히 분란이 있었죠. 아무리 금요일이지만 술 얘기 오래 하면 맞습니다. 밤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유럽 국가들은 유럽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네. 이제 돈 많은 노인들은 돈을 안 쓰고 네. 돈 없는 근로자들이나 젊은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이게 고민이다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축액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내놓은 추정치인데 현재 유럽 지역 누적 저축액이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400조 원이 더 크게 많이 은행 계좌에 들어온 건데요. 네. 보통 불황일 때는 저축이 줄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뭐 미국, 중국도 그랬고요. 유럽도 모두 저축률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소비로 터져 나오면 경제 회복이 되니까 네. 자극을 좀 해야 되는데 유럽이 아직 좀 마음이 급합니다.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더디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예금주들이 돈 많은 분들을 쭉 보니까 연령을 보니까 노인층이 많이 갖고 있더라. 네. 뭐 노인 인구 비중이 유럽이 좀 높은 것도 있고 네. 그 유럽 국가들이 좀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은 지역이 많으니까 은퇴 후에도 노인 연금을 비롯해서 좀 복지 혜택이 크니까 들어오는 여유 자금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간 연령별 재정 상황을 좀 들여다봤더니 50대 이상 고령자들은 대부분 추가로 현금이 좀 생겼는데 소비 성향이 높고 실업 위험도 높은 16세에서 49세 연령대는 재정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원래 노인들은 그 돈 쓰고 네. 그 돈 쓰는 게 대개는 이제 식당 가서 음식 사 먹거나 아니면 여행 가거나 하는 일로 쓰니까 거기서 여행 가이드도 젊은이가 해주고 네. 식당 종업원도 젊은이가 하면서 그 돈이 도는 건데 네. 생각해보니 노인들이 돈 써야 될 만한 곳은 요즘 다 문 닫았네요. 맞아요. 지금 유럽에서 이제 보통 좀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다 하면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나 보면요.
뭐 정기적으로 오페라 관람을 간다든지 아하, 예. 아니면 1년에 뭐 수차례 장기 온천 여행을 간다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도 굉장히 잦고요. 근데 오페라, 온천, 외식 요즘 다 문 닫았네요. 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여기저기 국가들이 여행도 다니는데 여행도 안 되고 네. 하니까 이게 전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쓸 곳이 없는 거죠. 야, 이거 뭐 답이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좀 시니어 비즈니스를 좀 장려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식품이나 건강 의료 서비스, 구독 경제 이런 거 많이 하시라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손주들이 가서 매주 토요일에 가서 세뱃돈 받아오는 그런 거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가는 것도 어렵죠 지금. 아, 이동도 잘 안 되니까. 네. 아, 이게 더 문제군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돈 써야 되는데. 프랑스 소식도 하나 좀 들어보죠. 프랑스가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목적지는 비행기가 가지 말아라. 네. 이런 법을 통과시켰다고요? 이게 기후 변화 위기 때문입니다. 네. 기차로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를 비행기로 갈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1인당 평균 77배 더 네. 많이 나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 배출이 많이 되니까 오염이 주로 발생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게 마크롱 대통령 산하에 있는 프랑스 시민기후위원회에서 정한 건데 네. 이 위원회가 지금 2019년에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해부터 미리 얘기는 했었어요. 국내선 노선 일부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네. 에어프랑스에 한화 약 9조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로 국내선 안 갈 테니 네. 이걸로 어떻게 좀 잘 살아봐. 네, 그래서 이 대가로 에어프랑스 올해 말까지 국내 노선수 40%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게 원래는 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직행 열차로 갈 수 있는 모든 국내 항공편 중단하라고 권고했는데 막상 항공업계가 4시간은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여기가 떼제베 고속열차 있는 나라라서 네, 뭐 2시간 반이면 우리 서울 부산 가도 요즘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네. 그러니 4시간이면 웬만한 프랑스 다 국내 여행은 비행기로 못 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2시간 반으로 이게 좀 줄여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음흠.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려운 항공회사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잖아 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른 유럽 국가들도 프랑스의 새 법을 보고 따라하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오스트리아가 먼저 그랬고요. 예. 네덜란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영국은 오히려 비행기를 줄이지 않고 항공 여객세를 인하해서 그러니까 비행기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 그래서 항공업계 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좀 비교가 되고 있죠. 비행기도 자꾸 온실가스 내뱉는다 이 말이군요. 네. 근데 유럽 쪽이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오히려 예. 좀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 좀 친환경적인 환경. 소비를 하자 이런 붐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요즘 환경에 대한 고민이 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는 야 환경을 지키면 우리는 뭘 먹고 사니라고 얘기하던 중국도 네. 요즘 친환경으로 가려고 그러고 뭔가 환경 쪽에 큰일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온실가스 네. 자꾸 늘어나면 네. 이제 그동안에는 온실가스 늘어나도 뭐 원래 그러다가 또 줄어드는 거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네. 정말 위험해지고 있다 우리 지구가. 맞아요. 그런 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아무튼 다 이쪽으로 도는 것 같아서 네. 항공기까지도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고 있고 네. 배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인층 좀 돈 좀 쓰게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이 구독 경제 뭐 음식을 조금 계속 배달을 해준다든지 예. 외식이 안 되니까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의료 서비스를 뭐 해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많이 가야죠. 아니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독일 같은 데는 네. 마켓에 가보면 이런 소비를 진작해 주려고 복도도 되게 넓고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는 노인들이나 뭐 지팡이 복도도 되게 넓고 진열장에 돋보기 양경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좀 보려고 하면 성분 좀 보려고 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네. 그런 세심한 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사가시면 되는데 안 보이면 불안하면 안 사니까. 네. 이거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건. 네. 마트에 매대마다 돋보기를 갖다 놓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성분 보고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맞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저희가 노인들의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문자나 게시판에 답을 주시면 저희가
유럽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출장 보내서. 자, 오늘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글로벌 리포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전 세계에 공분을 사고 있는 나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우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일본으로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음. 제가 원래 중국, 일본, 미국은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예. 이제 워낙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들 나라와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은 네. 당연히 저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시각과 다르거나 네. 또 이게 약간 다르면 상관이 없죠. 제가 네.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끝나는 건데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예. 그게 본인의 산업이나 뭐에 생계와 손해가 연결될 되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좀 저도 본의 아니게 좀 송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은 가능하면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네. 이게 이제 일본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일본이 담아두다 이제 저장할 곳이 없어서 바다로 흘려보낸다. 네. 태평양 쪽으로. 네. 근데 그 물이 어디 가겠냐? 쭉 돌다가 우리나라에도 오고 전 세계 돌지. 저 절에서 되겠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물이 왜 나와요? 자꾸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래 원자력 발전소의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선 다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요. 원래 평소에도 잘 돌아갈 때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원전 발전 시설은 전부 다 물 근처에 있습니다. 바닷가. 바닷가에. 예. 그럼 아예 원자력 발전소 안으로 물기를 끌어들이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크게 거기에서 이제 그 지진으로 사고를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물이 들어가는 통로 그리고 그런 배관들 여러 같은 것들이 쉽게 해서 깨져버린 거죠. 물은 계속 흘러 들어가는데 그렇죠. 안에서는 깨지고 섞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사능에 계속 오염되는 물이 계속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 물을 일부는 계속 담고 있다가. 예, 어디다 담아서 육지에 놔두고 있었는데 예. 이게 뭐 육지라는 건 한정된 공간이니까요.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본인들 주장으로는 뭐 잘 희석시켜서 내보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뭐 그 수상이 뭐 일본 총리가 뭐 마셔도 되는 물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세상에 누가 믿겠습니까? 언뜻 설명 들으면 그럼 그 원자력 발전소 근처로 들어가던 물길의 상류를 막아서 이제는 그 원전은 깨져서 망가져서 가동 안 하는 곳이니까 애초부터 물이 못 들어가게 그냥 그 상류를 막으면 물 흘러나올 것도 없을 텐데 왜 그거는 못하죠? 그게 이제 뭐 사실 일본이 그쪽을 언론으로 굉장히 차단을 해서 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초반에 일본에서 추진했던 행태들이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일정 공간 이상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방사능 노출도가 높은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봇을 들여다보낸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 아마 복구가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수도꼭지 잠그러 가는 것도 그런 거가 있죠. 어렵다. 예. 자, 오늘은 그런 나라 일본. 갑자기 둘이 한숨을 쉬었네요. 아니 어떻게 이게 동시에 한숨이 나오죠? 가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예. 왜 저 나라가 우리랑 가깝지?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싫어서 짜증나서 또 가끔씩은 그렇죠. 또 가까이 있는 덕분에 우리도 발전한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참 묘한 관계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네. 바로 전쟁 이후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 이후 일본이면 지금의 일본이니까 그렇죠. 지금의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 네, 맞습니다. 일단 1번은 뭡니까 그럼? 당연히 일본의 전후 상황은 그 패망했던 2차 세계대전에 졌었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지금까지 다 이어지고 있어서요. 그때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면 네. 일본이 지금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리다 보면 원자력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네. 일본이 왜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지었는지? 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핵 때문이죠. 원자력. 바로 2개의 폭탄이 일본 본토에 떨어지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핵으로 큰 피해를 받았던 일본에서 이렇게 원자력 전 세계 최강국이라든가 이용도가 높은 나라로 탈바꿈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조건 항복받았던 저 나라에게 네. 저 나라가 저 원자력 기술을 갑자기 핵무기로 바꿔가지고 보복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허용해줬지? 왜 원자력 기술을 미국이 일본에 알려줬을까? 네, 아니면 알려준 건 아니지만 자체 개발하는 걸 허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뭐 핵 사찰이니 우라늄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농축액 만드는 걸 IAEA라는 데서 다 관리하는데 그 사실 미국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원자 폭탄 만드는 거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배직장 하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핵 농축을 된 걸 평화적으로 이용할지 그거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뻥 할지.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그게 원자력 발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그 한 번의 순간적인 폭발을 제어해서 지속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하게 하면 그게 바로 폭탄이니까. 그러네요. 미국이 왜 허용했을까요? 이게 미국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우연한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원자탄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수소폭탄 실험했던 그 비키니 섬 아시죠? 그 비키니 섬에서 계속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었었는데 1954년 3월 1일 날 미국이 또 마샬군도에 있는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뭐 본인들은 본인 실험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선박 이름이 제5 후쿠류마루호라는 이 참치 배예요. 일본 배인가 봐요. 딱 일본 배죠. 네. 일본 배가 저 원양어업 하러 네. 참치 잡으러 마침 그 비키니 섬 근처까지 갔던 거예요. 비키니 섬이 어디쯤 있어요? 마샬군도니까 저기 태평양 쪽에 이게 내려와야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쪽에 가서 조업을 하는데 갑자기 배 위로 오염된 비, 재 이게 막 떨어진 거죠. 그 근처에서 실험했으니까. 실험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후쿠류마루호가 귀향을 했는데 갑자기 귀향하고 나서 이제 선원들이 피폭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일본 본토에서. 아니 우리 선원들이 갑자기 저기 원양어업 하러 갔다가 딱 봤더니 우리 옛날에 원자탄 터졌을 때랑 똑같은 그 증상이랑 증상이 똑같다. 딱 나왔다. 이거 뭐냐라고 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아무리 봐도 비키니 섬 그 근처에서 조업하다가 된 것 같으니 니네 잘못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의사들을 보낸 거예요. 의사라기보다는 뭐 의료 조사단을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조사단이 와서 뭘 했느냐? 이건 일본 쪽 신문의 주장입니다. 미국은 네. 또 다를 수 있겠죠. 예. 그 의료 조사단이 환자들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단순 조사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치료를 하는 순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하고 보상 수준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수상이 요시다 수상인데 요시다 수상은 뭐 패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 강성 언론인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언론이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신데요. 이 기자가 말 그대로 이 사실을 보도를 아주 세게 때렸어요. 요미우리 신문에. 네. 네. 일본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왜 항의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보도를 때렸고 이 보도를 봤던 일본의 한 주부님이 그냥 이제 서명 운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 미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뭐 이런 서명 운동을 했는데 야 이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3천만 명의 서명을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일본의 정말 뭐랄까요 반미 감정이 수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미우리 신문 기자를 비롯해서 당시 일본 수뇌부가 이걸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역사서에는 없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 반미 여론을 예. 그럼 결국 미국은 어떻게든 그래도 이걸 수습해야 될 상황에 놓였고 예. 그러면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핵의 평화적 이용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자.
그러니까 핵이라는 건 무기고 나쁜 거고 이런 악이고 그게 아니라 예. 핵이 우리 인류의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보자라고 결정을 해버리게 돼요. 묘하게 흐르네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핵을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일본 수뇌부 일본도 입장에서. 예. 그렇겠죠. 그거에 당했으니까 우리도 갖고 있어야 그럼요. 되겠다. 예.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걸 빌미로 우리한테 핵 기술을 달라고 하자. 그렇죠. 아니면 본인들도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제일 좋은 건수잖아요. 그래서 1955년 새해 첫날부터 원자력 광고를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해서 일본 전역에 이제 광고를 때립니다. 누가요?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가. 예. 예. 핵이라는 것은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이게 전기도 밝히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석유를 예. 대체하고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1956년에는 원자력 위원회가 발족시키고 그다음에 전 세계 원자력 박람회를 45일 동안 하기도 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미국 역시도 이런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일본이 본인들만 떠들어댔다가 미국이 동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신생 독립국 내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함께 미국을 압박하죠. 그래가지고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은 허용해달라. 그래서 미국도 이런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은 게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들이에요. 그렇죠. 그 뒤로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력 산업군 중에 하나로 원자력을 삼았고요. 가장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에서 어떤 기술을 중요시 여기느냐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우리로 따지면 예. 대통령에 가까운 부서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중시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직속 기구 같은 걸로 이런 걸 계속 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은 진짜 자타공인 원자력 전 세계 최강국이 됐고 원자력 발전으로. 예, 본인들도 이렇게 쓰고 있었었고요. 굉장히 갖고 싶었던 거네요. 이 원자력 발전 그렇죠. 기술이라는 게 일본이 핵이라는 걸 갖고 싶었던 거죠.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전후 일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사건. 네. 두 번째 사건은 지진입니다. 일본은 지진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전후에 지금의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보면 이런 오염수 사건까지도 일본의 지금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지진인데요. 요즘 저한테 주식 투자에 다들 관심이 많아서 그러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재테크 이쪽 분야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융 말씀하시다가 저한테 굉장히 자주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 일본은 저렇게 많은 산업에서 최강국인데 어떻게 일본에 여행 가면 신용카드도 안 받아주는 데가 그렇게 많고 일본인 스스로도 무슨 핀테크는 아니고 아예 현금 아니면 안 받는다라고 하면서 예. 돈을 계속 세고 있는 저 구태의연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왜 계속 현금을 쓰냐. 네, 요즘 세계적인 시대에. 은행도 많은데 예. 노무라를 비롯해서 그게 바로 지진 때문입니다. 지진이랑 대충 감으시죠. 지진이 나면 그렇죠. 현금, 신용카드 망 이런 거 다 망가지니까. 전기 나가잖아요. 아. 지진이 워낙 자주 일어나는데 예. 갑자기 동일본 대지진 같은 엄청난 지진이 나면 전기수도 다 끊겨요. 그런데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생필품 마트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만 들고 가면 망이 꺼져 있으니 안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찾으러 가려고 하면 ATM기도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집에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되네요. 현금을 장독대에 쟁여놔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지진이 우리는 큰 지진이 있었을 때만 일본에서 지진 났다며 라고 아는 것뿐이지 예. 일본에는 얼마나 지진이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다 보니 저런 이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본을 이해하는 세 번째 포인트를 들을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그럼 다음 주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는 한 번 더 해요. 재밌네요. 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까지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저하고 다시 만나죠. 저희 방송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도 되고 또 팟캐스트에 이런저런 내용들 잘 올려놨습니다. 다시 듣기로 또 주말에
재미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